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모시고요. 막판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미국 대선 또 해리스가 이기기 시작한다는 조사도 막 나오는데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 대선도 지난주에도 살펴봐 주셨는데 네. 우리 김혜연 리드하고 예. 또 지금 그 사이에 또 변화가 많은 거죠. 해리스가 그렇죠. 또 막 치고 올라와요. 네, 지난주하고 또 완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선거고요. 며칠 사이에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대반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바이든이 버틸 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았는데 이 총격 사태 이후에 또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또 컨벤션 효과가 있었죠. 근데 또 꺼지면서 또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다가 막판에 또 이제 해리스로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 막판 결집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텐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신문 그 기사 제목이 Everyone think they are gonna win. 모두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마 트럼프는 쉽게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 한 가지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이번에 네. 부쩍 좀 비겁해진 것 같아요. 소심해졌어요. 아, 맞습니다. 그 네이트 실버라는 그 예측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거 결과를 다들 마사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다른 이제 그 모든 여론조사 기구 다들 기관들.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트럼프를 너무 이제 그 예측을 잘못했잖아요. 트럼프를 이제 비중 축소해가지고 지금 겁을 집어먹고 트럼프를 좀 많이 이제 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또 자신이 없으니까 다 이제 동률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땅이 넓은데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를 겨우 1,000명 조사해가지고 이 전체 펜실베니아 여론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보다 더 큰 땅인데 그리고 뭐 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엄청나게 다른데 그걸 그 1,000명 여론 조사해가지고 이걸 파악하기 애초에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게임을 지금 맞춰보려고 깨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이트 실버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길 20몇 가지 이유였죠. 네네. 이유를 대면서 트럼프가 분명 네. 이긴다고 예측하지 내 않았어요? 직감은 트럼프다. 그렇지만, 직감?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사실 좀 비겁하기도 한데 이게 그 과학이 아니라 그냥 직감이고 실제로 여론조사로는 아무리 맞춰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이트 실버가 원래 2008년이던가요? 오바마 나왔을 때 그 538이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538개 뭐 선거구를 전부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 다 네. 뭔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네. 다 맞췄다, 거의 다 맞췄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이분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제 야구 예측하는 분이고 또 이제 그 프로 도박꾼으로 도박을 엄청 이제 예측을 잘해서 이 돋보였던 사람인데 본인이 네네. 도박꾼이에요. 도박으로 프로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분이 대선 예측도 하고. 그런데 그 기법으로 예측을 했더니 과학적으로 예측했더니 오바마의 당선을 맞췄다. 근데 사실은 그 뒤로 이분도 계속 틀리고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미국 그 사회가 이 네이트 실버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이트 실버가 이제 이 538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이제 ABC에 팔고 나와서 또 자기가 또 다른 걸 만들고 있는데 5381이라는 사이트는 여전히 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구 통계를 하다가 네. 도박꾼으로도 활동하다가 정치 네. 통계까지 와서 근데 또 책은 잘 써요. 네,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한 야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 정치가 워낙 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통계 기반한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옛날에 몇 번 맞고 계속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네이트 실버를 대체할 만한 또 예측이 또 그 분석 기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그 스토브 리그인가요? 드라마에서 백승수 단장이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영화 머니볼도 있고요. 머니볼도 있고 거기서 유명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판세로 보면은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많이 그 착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 미국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 일단 해리스가 여전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은 아시겠지만 전체 전 국민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집토끼 그 확실하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주가 있고 나머지 경합주 7개 경합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리스가 지금 전체 538개 선거인단 중에 226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혹시 그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538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21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게 ABC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네. 원래 네이티브 실버가 네. 만든 네. 네. 파란색이 이제 해리스고 빨간색이 트럼프인데 각각 226개와 219개라는 확보한 이제 그 자기 집토끼를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간에 7개의 그 경합주가 지금 가운데 빨간색 수선이 이제 그 여기를 너무 이기는 거죠. 당선권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5스테이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금 이제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좀 비교적 앞서고 있고 트럼프는 나머지 이쪽 4개를 앞서고 있고 또 펜실베이니아가 이제 그 19석인데 19개가 지금 완전히 동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네이트 실버가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다 아니면 확고하게 예측하지 않고 다 뭐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건데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그 예를 들면 49대 49, 48대 48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예측을 보면 분명한 거는 펜실베이니아를 먹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고 나머지 이 7개 모두가 다 3%포인트 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 완전히 다 뒤집히거나 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모두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93개나 되는 이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해리스가 이긴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통계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저널리즘에서는 오차범위 아닐 때는 오차범위 안에서 누가 이긴다라는 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네. 그건 오차범위 안에서는 이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알 수 없다는 거죠. 네이트 실버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럼 지금 어느 쪽으로 마사지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1,000명을 조사를 하면 되게 튀는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방금 앞 시간에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나요? 20대 뭐 몇 명 더 부풀려라고 맞아요. 네네.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숫자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1,500명 조사했는데 20대 남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60대 여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거기 예를 들면 50명을 해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됐으면 곱하기 뭐 2.5를 해가지고 대충 맞추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적게 표집된 게 부풀려지면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걸 그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좀 더 조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맞추게 되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미국같이 정치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여론조사는 여전히 취약하고 사실 이제 이게 1,000명이 아니라 한 10,000명 정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 기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펜실베이니아만 해도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슬로우뉴스의 편집위원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김학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이 도시하고 시골 사이 격차가 워낙 큰데 그걸 그 도시만 조사한다고 할 수 없고 시골은 또 시골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그 많은 시골을 어떻게 조사하겠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울에 뭐 한 500명 조사를 하고 뭐 저기 대구에 뭐 30명 정도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이게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을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이 내가 일주일 뒤에 누구를 찍을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마음이 바뀌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그리고 뭐 지금 15%는 지난 2020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의중을 알 수도 없고 혹시 2016년 미국 대선이라는 그래프 좀 보여주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인데요. 보시면 득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지만 확보한 선거인 수는 232로 훨씬 적었죠. 그렇죠. 미국은 저게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서 한 주에서 승자 독식으로 선거에 대한 다 위너 테이크스 에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전체 뭐 득표 전체 지지율은 해리스가 높더라도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경합주에서 가져가지 못하면 저렇게 되고요. 혹시 2020년도 보여주시면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박빙인데 이번에는 그 경합주를 다 또 바이든이 쓸어가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선거 뭐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과거 2000년 그 아들 부시가 당선됐을 때를 보면 이때는 또 초절정의 박빙이죠. 거의 그냥 완전히 딱 붙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선거인단 25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무려 표 차이가 537표였습니다. 그 거대 미국 2억 5천만 명의 미국이
530표의 그 플로리다 주 하나 가지고 때문에 사실 나머지 그 주들은 다 들러리를 선 거예요. 결국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 건 7개 경합주. 또 지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경합주가 아닌 데서도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게 지금 과거 이제 인디언 시절부터 이 대표성 논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주들의 연합 국가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주마다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형적인 선거 제도가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해도 지금 뭐 300년 가까이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때마다 이런 깜깜이 선거가 계속 되는데 아마 올해 선거는 2000년 선거 못지않게 박빙일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 538명 중에 269명씩 나눠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진짜 플로리다주에서 아까 한 500 몇십 표 차이 네네, 났다고 맞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그게 한 500 몇십 표 차이가 났다는 거는 한 250명만 더 설득했어도 승부가 네,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었다라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걸 재검표를 또 했어요. 미국은 또 그랬죠, 우편 맞아.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엘고가 졌는데 엘고는 또 그 기후 변화 위치에 민주당의 앞서서는 엘고, 굉장히 또 환경운동가였죠. 이렇게, 진보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영화도 사람이 찍고. 한 번 더 재검표 요청했어야 됐다. 그렇게 쉽게 패배를 승복하면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나왔죠. 근데 법적인 안정성 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승복을 해버렸죠. 근데 깔끔하게 사실 신사답게 승복을 했지만 만약 이때 뭐 위헌 소송을 내고 뭐가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검표를 했을 때 뒤집힐 가능성도 물론 있었죠. 저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 게 플로리다의 그 날씨 따뜻한 데 살고 있는 미국 사람 250명이 네.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고 엘고 같았으면 맞습니다.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날씨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예. 우리 다 전기차 타고 다닐 수도 벌써 있고 24년 전이니까요. 태양광으로 다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24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 부시가 네. 됐는데 아들 부시는 또 그 다음에 네. 저 테러와의 전쟁하고 네. 하시고 이라크도 가시고 전쟁 일으키고 이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언론들이 빠져 있는 딜레마가 이게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나 아니면 사실 의견의 분리 같은 그런 원칙들이 다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 이 트럼프라는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판에 과연 그런 공정성 물러나가지고 공정성을 지키면 이 공정성이나 명목 아래 이걸 그 양쪽의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는 게 언론의 역할이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 이제 사명감, 어떤 그 기자들의 정의감이 또 미국 언론들을 또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그래요? 네. 언론 얘기 넘어가서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그래야 워싱턴 먼저 할까요? 포스트 사태가 있었는데. 네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를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할 때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강정수 2억 5천만 원인 2억 5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안 되죠. 한국에 뭐 종편 하나 만드는데 5천억이었는데 3천억 원으로 그 세계 2위 언론사를 사들인 거죠. 네네네. 그런데다가 이 지금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번에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해마다 그 모든 선거마다 이제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 언론은 사실과 의견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면에 이게 의견이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들도 미국 독자들도 사실 완벽하게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 공정하게 중립적인 것처럼 의견을 까는 것보다 선명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낫다라는 지금 그런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 영역에서는 어쨌든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메이저 네네, 신문이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워싱턴 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닉슨 대통령의 네. 탄핵 네네. 사임을 불러왔던 네, 워터게이트 그랬는데 사건. 그 네. 워터게이트를 만들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지지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엄청 충격이었죠. 그 전에는 계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해왔던 그렇죠. 계속 거죠. 전통적 민주당 후보를 좀 지지했습니다. 진보적인 네.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의 지지 후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각 신문들이네요. 네, 신문들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글씨가 작은데 여러 개. 네. 전통적으로 이게 대부분 민주당인데. 민주당 지지가 많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오른쪽이 이제 그 이번 올해 선거인데 민주당을 지지가 지지하던 생겼네. 신문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하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있는데 둘 다 억만장자가 소유한 신문이라는 거죠. 논란이 되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자기 지면에 11년 동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했죠. 한번 답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실제로 그건 쟁점이 아니죠. 11년 동안 안 했더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지만 필요가 있을 때 이 세계 2위의 신문을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이 창업자인데 지금 네, 맞습니다. 트럼프하고 명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가? 항공우주 산업을 계속 이제 거의 키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트럼프 일기 시절에 엄청난 그 불이익을 받았고 정부 입찰 사업을 대거 누락을 당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입찰을 떨어뜨려 가지고 불이익을 겪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려고 하니까 눈치를 본다. 아마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여기 올인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 사업 다 망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요. 하필이면 이 시점 선거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 11년 동안 하지 않던 이 편집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베이조스에게 2,500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지만 사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이 유료 구독자가 250만 명 중에 25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25만 명, 10%. 지금 10%. 며칠 안 됐잖아요. 한 네. 일주일 조금 사이에 넘었어요. 떨어져 나갔고. 일주일 사이에 25만 명, 10%의 독자가 네. 떨어져 나갔다. 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고 지금 이제 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텐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베이조스에게 2,500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25만 명을 잃거나 말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프 베이조스는 이 사람에게 이 신문은 애초에 크게 투자한 돈도 아닌데다가 자기 더 큰 사업이 있고 이 신문을 망가뜨리더라도 자기 본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돈 번 억만장자들에게 이 아주 평판이 좋은 언론사는 약간 트로피 같은 것, 성공의 트로피 같은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고 거추장스럽거나 이걸 버리고라도 더 큰 걸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지금 한순간을 위해서 3천억 원을 그냥 조금 투자해 놓지 뭐 이럴 수 어차피 수십조 원을 뭐 굴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국의 가디언이 거기 또 공영신문이라서 유료 구독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후원 기반 운영이 되는데 기부금을 받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네, 거기는 사주가 있는 신문은 아니고 독립 언론이고. 네, 그런데 이 신문이 또 이제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다 유료 구독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BBC와 가디언이 미국 진출을 많이 했어요. 미국 독자들이 많고 미국 광범위한 시장을 이제 침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런 뉴스레터를 보냈습니다. 이 두 신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둘 다 이제 지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죠. 원래 민주당 지지하다가 이번에 안 낸 거죠. 두 신문의 공통점은 둘 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억만장자가 대주주다. 여러분 어떤 신문을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가디언의 후원금이 216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디언에요? 네. 216만 달러가 얼마지? 2천만, 2억, 20억, 20억 정도네요. 네. 20억, 한 25억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거네요. 30억 안 되겠네요. 그 정도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 아마 워싱턴 포스트를 탈퇴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가디언을 옮겨갔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그 지지 선언을 냈고 또 이번에 어제 또 트럼프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렬한 사설을 내면서 거기다 빨간 줄을 쭉쭉 그어놨다고 밑줄을 가지고 신문에요? 자기 사설에 이제 온라인에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처음 본 것 같은데. 미국 국민들은 더 나은 요구를 해야 한다. 해리스에 투표하라라는. 이게 완전히 이게 미국 지금 사실 미국으로는 전쟁터가 됐네요.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인 정치와 언론의 거리감 아니면 뭐 균형 같은 것들 이건 균형을 지킬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그런 문제식이 있는 거죠. 억만장자 대 기존의 좀 전통적인 언론인 그룹 이런 이 구도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아이오와주 마지막으로 요건 꼭 짚어야 돼요. 아이오와주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는 슬로우 뉴스 글을 쓰셨어요. 두 차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이고요. 이건 경합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뜩이나 박빙 선거에 갑자기 아이오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해리스가 역전을 했다. 그러면 지금 7개의 여론조사 결과요? 네. 7개의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인데 갑자기 아이오와주가 튀어나왔다면 7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주에서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계속 트럼프 우세로 나오다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가보니
해리스가 엄청 잘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이 셀전 컴퍼니 앤 셀저라는 사람은 그 미국의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탑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이분이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했지만 해리스가 명백하게 앞서는 상황이 됐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65세 이상 여성들 이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만 이런 것이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막판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아까 538 여론조사를 봤지만 뉴욕타임즈가 어제 내놓은 여론조사는 또 그 경합주 상당수가 지금 이제 해리스로 옮겨왔다. 경합주 7개 중에 4개가 해리스로 옮겨왔고 트럼프는 하나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그게 뉴욕타임즈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인데 538은 모든 여론조사를 합치는 결과고 뉴욕타임즈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새로운 뉴스인 거죠. 그리고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진영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뉴스고요. 이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또 여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오와주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선거인 단수는 작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작습니다. 의미가 큰 거예요? 아이오와주와 이제 이 네이트 실버,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네이트 실버가 분석을 했더니 아이오와주와 그 다른 경합주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와주가 뒤집히면 위스콘신은 0.84나 되기 때문에 거의 그 같이 따라갈 거고. 상관관계가 0.84라는 네, 거는 그러면 한 이제 84% 정도 똑같이 간다. 네, 똑같이 뭐 이런 간다. 그래서 해리스가 아이오와에서 이기면 위스콘신이 이길 확률이 98%다.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펜실베니아가 승부처잖아요. 제일 큰 승부처인데 그것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이 넘어간 게 확실하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오와는 밀밭밖에 없는데 내 밀밭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지표 이야기. 네, 네. 그 5가지인데요. 네. 일단 폴리마켓. 이 도박사들이 돈 내는 폴리마켓에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확 꺾였고 해리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 트럼프 미디어라는 이제 트럼프가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게 주가가 또 엄청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또 네네.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뭐 엄청 뜰 거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는데 7만 달러를 찍고 갑자기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그 이민자들 국경을 차단하고 불법 이민자들 감옥에 가두겠다 해서 사설교도소들 주가가 엄청 또 올랐었는데 사설교도소 넘친다고? 사설교도소 주가 코어 시빅하고 GON이라는 그 두 기업 주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가 또 며칠 사이에 폭락하는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론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트럼프가 되면 돈을 벌 거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요? 5번째는 이제 그 멕시코 페소화인데 페소화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200% 올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네네. 이제 페소화 가치가 폭락을 했는데 잠깐 며칠 사이 좀 주춤하고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5가지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로 돈이 움직이고 있네요. 돈이 먼저 움직이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 대선판 좀 짚어보면서 근본적인 문제 2가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론조사 잘 살펴보셔야 한다. 마사지한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항상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숨은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과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아주 묵직한 질문 던지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일심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언론이 다 더 정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민주주의에 바람직한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